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 시험 장소 통영 캠퍼스는 그 11동 아마 304호일 겁니다. 우선 예정은 제가 다음 주 월요일쯤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 통영 캠퍼스의 경우 11동 304호일 거고 가자 캠퍼스는 그 BNIT 1층에 115호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그거 제가 LMS에 따로 또 공지를 할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 제가 동시에 그 줌으로 계속 그 감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자 캠퍼스엔 제가 있을 거니까 바로바로 되겠지만 그 통영 캠퍼스 학생분들께서도 미리 말씀드리면 뭐 이렇게 칠판이 있으면 좌석은 이렇게 정렬이고 한 칸씩 띄어서 앉으셔야 됩니다. 아마 그렇게 그 감독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뭐 중간고사 단답형도 말씀 그 나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아마 제가 PPT에 슬라이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를 띄울 겁니다. 이렇게 띄울 거고 뭐 단답형 문제 띄워가지고 뭐 이렇게 이러이러 이런 뭐 뭘 쓰세요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뭐 쓰시면 되고 그게 아마 한 뭐 한 30분 정도 2, 30분 해가지고 보여드리고 그렇게 단답형이라서 한 20분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 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는 그 슬라이드 넘겨가지고 뭐 수학 문제 위주로 아마 그렇게 문제가 나갈 거고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두 개 있으면 뭐 한 문제는 뭐 한 시간 다른 한 문제는 뭐 한 시간 이런 식으로 대응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만약 슬라이드 한꺼번에 같이 볼 수 있으면 네 뭐 그걸로 가능도 할 거고 아마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영상 강의를 꼭 시청을 해주시고 그래서 동영상 강의 이후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확률적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데이터셋이라든가 샘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부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배치 문제는 그 뒤에 예제도 있지만 뭐 간단한 문제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배치라는 게 우리가 그 총 한 번에 묶어서 또는 한 번 묶어서 연산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집합을 얘기를 하고 보통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한꺼번에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네, 데이터를 여러 묶음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래서 이때 한 번에 계산에 사용되는 데이터 묶음을 우리는 배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총 1000개 있을 때 1000개 전체를 쓰면은 이제 한 번에 쓰면 큰 배치가 되고 100개씩 나눠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한 개를 하나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사용하는 데이터 개수를 우린 배치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1이면 데이터 한 개씩 처리한다, 샘플 한 개씩 처리한다는 얘기고, 배치 사이즈가 100개면은 샘플 100개를 한꺼번에 한 번에 연산해서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폭이라는 거는 네, 에폭이라는 거는 전체 데이터를 한 번 모두 학습했을 때 우리는 에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체 데이터가 100개면 배치 사이즈가 전체 데이터가 1000개고 배치 사이즈가 100이면은 100개씩 10번 처리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셋을 학습하려면, 그래서 1에폭은 10이터레이션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이터레이션 수는 보통 그 전체 데이터 수를 그래서 배치 사이즈로 나누면 된다는 거. 그래서 예시가 이렇게 1, 2, 3이 있습니다. 데이터 1000개가 있을 때 배치 사이즈가 100이면은 1의 폭은 10 이터레이션이 필요하죠. 그리고 200이면은 5 이터레이션이 필요하고, 배치 사이즈가 1이면은 1000 이터레이션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배치가 이렇게일 때 여러분들이 그리고 보시면은 나중에 그 제가 시험 문제 예제도 나오겠지만 이 배치 가지고 그 그 그레디언트를 적용하는 거 배치 예제에 나올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12개 샘플이 있을 때 배치 사이즈가 4개면은 데이터를 4개씩 묶어서 처리한다는 얘기고, 배치 1을 1, 2, 3, 4로 가정하고 배치 2를 5, 6, 7, 8로 가정하고 배치 3을 9, 10, 11로 가정한 겁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배치 1 전체를 우리가 계산할 때 웨이트를 계산할 때 얘들 고려하면은 1 이터레이션, 그리고 한 번 더 이 이터레이션 두 번, 세 번, 그래서 이 세 번 이터레이션 다 돌리면은 12개 다 학습한 거니까 에폭이 1이고 그걸 10번 반복하면 열 에폭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도의 예제, 그리고 이터레이션 수 구하는 것 정도는 이제 단답형 문제로도 쉽게 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지난번에 하이퍼 파라미터랑 이제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셋, 네,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일반화 해가지고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셋에도 잘 대응하는 능력,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일반화의 능력입니다. 훈련 데이터의 중요한 패턴 잘 배우면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서 잘 적응하는 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언더피팅은 이제 잘 학습 못한 거, 오버피팅은 너무 과도하게 세세하게 학습해가지고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 거를 예시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피팅이란 모델이 너무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거. 그래서 훈련 자체가 이제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죠. 훈련 셋이 적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델이 너무 심플하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아마 나중에 뒤에 가면은 우리가 그 회기 문제 할 텐데 이제 언더피팅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버피팅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이제 훈련 데이터에만 너무 맞춘 거죠. 우리가 일반화 성능을 위한 제너럴한 이제 패턴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시험의 원리를 이해한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이제 통째로 외워가지고 다른 응용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풀지 못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는 그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연한 잡음이나 하나하나 세세한 예외 사항까지 너무 이제 학습한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네, 그래서 네, 트레인 에러가 작고 보통 모델이 너무 복잡할 때 학습을 잘했으니까 트레인 에러는 작을 거고, 모델이 너무 복잡할 때 이제 이런 경우 너무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학습해가지고
새로운 부분을 예측할 때 잘 예측 못하는 경우를 오버피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랬고 언더피팅, 오버피팅을 다시 얘기 드리면 언더피팅은 모델이 너무 단순하다. 학습한 피처가 부족하다. 그리고 뭐 학습을 이제 충분히 못한 거죠. F폭이 너무 적거나. 근데 이제 또 F폭을 많으면 그 학습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는데 또 너무 적으면은 학습이 잘 안 됐고 실제로도 욜로 같은 거 해보면은 F폭 너무 많이 하면 또 성능은 별로 향상은 안 되는데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피팅 같은 경우 발생하면 우리가 좀 모델 조금 더 정교하고 복잡한 걸 사용하거나 피처를 추가한다든가 이 피처 추가하는 것도 나중에 선형 회귀할 때 저희가 이 부분도 아마 그 보시게 될 겁니다. 뒤에 그 예제가 있을 텐데 그 시험 문제에 낼 거고요. 그리고 그 선형 회귀할 때 우리가 제가 동영상에서는 뭐 하나 정도 이 정도만 했다면 만약에 이게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하기 적합하지 않다면 피처를 A1 더하기 A2 X1 더하기 이렇게 뭐 A3 X2 피처를 한 개 더 추가해가지고 더 정교하고 복잡한 모델을 만들었을 때 실제 성능이 더 증가하는 거를 그 네, 이번 시간에 예시로 한번 볼 거고 시험에서도 될 겁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네, 학습을 더 F폭이 부족할 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버피팅은 모델이 너무 복잡하거나 이제 훈련 데이터, 그러니까 F폭이 너무 많거나 그리고 데이터 수가 부족할 때도 그렇고 등등.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머신러닝 그 기법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거나 데이터를 더 많이 하거나 그 뭐 정규화나 드롭아웃 이런 부분들, 이 구체적인 기계학습에 사용되는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네, 우리가 그 수업을 진행하면서 배우도록 할 거고요. 불필요한 피처 제거도 마찬가지고 피처가 꼭 너무 많다고 해서 또 잘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피처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피처를 어떻게 반영하는 사실 여러분들 실제로 설계 관점에서 공학적 관점에서 이건 시험이랑 떠나서 공학적 관점에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처를 잘 반영해서 우리가 인풋으로 고려할지. 네. 실제 이 부분은 설계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배우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보니까 동영상을 아직 수강하지 않은 학생분들이 많아서 그 이걸 지금 조금 네, 다시 한번 살짝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그 경사강법 그 제가 체크해 보니까 동영상을 그 아직 공부 안 하신 친구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경사강법 네 경사 경사강법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음, 네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사실은 우리가 그 경사강법이 여러분들 미적분학에서도 배우셨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일종의 우리가 보통 그 아직 최적화 이론을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그 보통 일반적으로 예전에 배웠던 거는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여기서 미분점인데 그 기울기가 이렇게 영인 지점에서 영인 지점이 후보죠.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미분의 후보 지점인 겁니다. 사실은 그 최소값의 후보 지점인데
이걸 우리가 복잡한 함수나 데이터가 많은 이런 굉장히 복잡한 함수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했을 때 이 미분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영인 지점을 사실 우리가 뭐 w 빼기 2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f를 이렇게 했을 때 f 프라임 하면 얘는 2w 빼기 2니까 0처럼 쉽게 나오지만 이게 미분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같은 경우는 얘를 그냥 사실 찾기가 힘들죠. 우리가 한 3차 다항식 정도만 4차 다항식 정도만 나와도 그럴 수 있지만 더 복잡한 경우에는 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화 알고리즘으로 이제 가장 좀 제너럴하고 심플하게 사용하는 게 이 경사하강법입니다. 경사하강법.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기울기, 미분값을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뒤에 그림이 있겠지만 현재 위치에서 미분값을 계산해서 요로 갈지 요로 갈지인데 우리가 지금 최소값을 구하지니까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미분해 가지고 뭐 오른쪽 값이 가면 값이 커진다니까 반대로 가자 이거죠. 반대로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이제 오른쪽 값으로 가면 작아지니까 오른쪽 가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최소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이제 기울기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작아지는 방향, 함수 값을 줄일 수 있는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점에서 미분한 만큼을 살짝 이제 방향을 우리가 살짝 빼주자 이거죠. 그 방향 반대 방향대로. 그래서 기존 값, 그러니까 기존 가중치. 그래서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기존 값이 있으면 거기서 미분한 값에 살짝 빼주자. 빼서 이동하자라는 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고요. 사실은 WT 여기 WT 더하기 1T 얘는 그냥 이렇게 WT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 학습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이제 손실함수의 기울기인 거죠. 그래서 경사하강법 경사가 기울기 그래서 하강 내려감 이 상황이고 동작 과정은 이제 처음에는 가중치를 임의의 값을 초기화 그러니까 초기값을 뭔지 모르니까 초기값을 정해주고 이 초기값에서 가중치의 손실함수를 계산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선 얘보다는 손실함수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중치를 이제 수정을 하고 그래서 이걸 계속 돌리는 거죠. 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돌리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학습률이 이 알파가 결국 학습률이라고 하는데 그 학습률이 너무 크면은 발산하기도 하고 너무 작으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참고로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볼 거고 시험 문제도 그대로 나갈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나중에 정리 예제를 다시 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형회귀라는 부분도 아마 제가 나중에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긴 할 거고요. 경사하강법은 그리고 복잡한 모델에도 적용하고 일반적으로 신경망 학습에서도 실제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이 경사하강법을 이제 제너럴하게 쓴다. 그렇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이 동영상 강의에서 잘 되어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마 제가 이렇게 나중에 차근차근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그레디언트 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랄까 지금 사실은 이거 진도를 나가고 싶은데 지금 동영상을 안 들으신 분이 좀 사실 좀 많으셔가지고 이걸 진도를 지금 이렇게 나가기는 살짝 무리가 있어서 뭐랄까 중간고사 대비 먼저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이쪽을 좀 진행을 좀 할게요.
사실 진도를 나가고 제가 진도를 나가고 그 중간고사 이거를 좀 하려고 좀 했었는데 지금 그 동영상 강의를 많이 안 들으시는 학생분들이 있으셔서 우선 얘부터 좀 하면서 아까 나중에 진도를 좀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면서. 자, 여러분들 이거 새로운 슬라이드 지금 정확히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보이시죠? 그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중간고사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리지만 지금 앞쪽 그러니까 뭐 회계 분석부터는 좀 다시 설명드릴 거고 그 여기 전까지는 개념 문제를 낼 거고요. 개념 문제 낼 거고 그리고 네. 뒤에 수학적 문제는 다시 말씀드릴 거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배웠습니다. 특징 추출, 지난번에 강의하면서. 그래서 특징 추출, 피처 익스트랙션 해가지고, 머신러닝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려면 사람이 인지하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야 되고, 이 작업을 위해 데이터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찾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는 특징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특징, 특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모델이 입력으로 받는 변수.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러니까 성적을 예측하고 싶으면 이렇게 뭐 리그레션을 통해 성적을 예측하고 싶을 때 과연 인풋을 뭐로 잡으면 될까? 그래서 그런 특징, 특성, 뭐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 있고 뭐 출생률을 잡아도 되고 과제 점수를 잡아도 되고 예,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게 또 뭐 공부 시간을 예측하려고 지금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적을 예측하려고 우리가 잡고 싶은데 이걸 만약에 뭐 공부 시간, 출석률, 과제 점수, 뭐 나이, 딴 거, 뭐 나이,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키라고 하고 몸무게 이런 거까지 다 반영하면은 이제 과도한 피처인 거죠, 얘네들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학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인풋을 어떻게 잡을지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우리가 캐치한다고 했을 때 어떤 특징을 봐야 될지 그래서 그걸 특징 추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머신러닝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려면 이렇게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에 시험 문제 단답형으로 뭐 머신러닝에서 뭐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할 때 사람이 인지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야 되고 이 작업을 어, 안 보이나요? 여러분 안 보이나요? 계속 고급 회귀 분석 모델 만들기 쪽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지금 제가 공유가 제대로 안 됐나 보네요. 이거 지금 중요한데. 잠시만요.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특징 추출 보이나요? 네,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 네, 여기서부터 다시 좀 얘기할 거예요. 아까 진도 나가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 중간고사 미리 좀 얘기하고 좀 얘기를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영상 강의를 안 보신 친구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안 보셨는데 진도를 나가긴 좀 그래서 이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중간고사 개념 문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답형처럼.
자, 그래서 그리고 오늘 영상은 그 출석은 당연히 지금 기준으로 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 업로드는 할 겁니다. 업로드 할 거니 네. 동영상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특징 추출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가 그래서 만약 단답형을 낸다 예시 중 하나로 이렇게 머신 기계학습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려면 사람이 인지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찾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한다. 라고 문제를 내면 단답형은 특징 추출입니다. 이건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배운 몇 가지 개념 중 중요한 게 규칙 기반 모델과 지식 기반 모델 이런 걸 배웠었는데 이제 규칙 기반 모델이란 사람이 하는 판단을 기계에게 맡기는 모델이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램으로 행동을 구현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규칙 기반 모델도 단답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 하는 판단을 기계에서 맡기는 모델이고 사람이 일일이 프로그램 행동 구현하는 것을 우린 뭐라고 정의하냐라고 하면은 규칙 기반 모델이에요. 이것도 단답형으로 우리는 개념적으로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지식 기반 모델을 우리가 배웠어요. 전문가 시스템이랑 지식 기반 모델. 지식을 정의하기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어떤 주제나 분야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또는 실제로 이해하는 것으로 그런 현재 알려진 일반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데이터 있고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 그다음 정보,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라고 보통 얘기하죠. 데이터를 가공한 거. 정보로부터 어떤 그 우리가 중요한 지식, 어떤 주제나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 지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초창기에 그 인공지능은 전문가 시스템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식 기반 모델이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실, 규칙 등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왜냐면 지식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는 지식 기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단점으로는 이렇게 변경이 있을 때마다 프로그램 수정을 해야 되고 등등. 그리고 뭐 또 단점으로는 뭐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규칙 기반 모델은 이렇게 규칙 기반이고 기반은 이제 조금 더 제너럴한 거인 거죠, 사실은. 조금 더.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실, 규칙 등이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우리는 일종의 모델, 기계학습 모델은 지식 기반 모델이다. 라고 우리는 네,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단답형 보 중에 하나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전문가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인간이 특정 분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정리하고 표현하여 컴퓨터에 기억시킴으로써 일반인도 전문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 시스템.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의 네 가지 조건으로는 이렇게 문제 영역의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추론할 것, 뭐 전문가로부터 획득한 지식, 그리고 등등 전문의 고도의 현실적 문제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고요. 이 전문가 시스템 단어는 얘랑 마찬가지로 이제 단답형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지식 기반 모델이랑 그 전문가 시스템은 엄밀히 다른 겁니다. 여기는 여기 정확히 전문적인 지식을 정리하고 표현해서 그래서 그 지식 기반에서 조금 더 그 스페시픽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면 답은 전문가 시스템입니다. 지식 기반 모델이라고 하면은 그 엄밀하게는 틀린
오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중요한 개념은 블랙박스. 우리 블랙박스에 대한 개념도 배웠습니다. 일종의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조금 한계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인공지능의 시스템이 내놓은 판단이나 결정의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설명이 없는 상태. 그리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블랙박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이게 정답은 출력은 냈지만 이 인풋에서 이 출력이 어떻게 나오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제 인공신경학에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인공지능 시스템이 내놓은 판단이나 결정의 과정 또는 방법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블랙박스입니다. 이것도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 이제 저 블랙박스를 우리가 조금 더 잘 태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동작과 최종 결과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도록 결과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면 우리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이다. 여러분들 만약에 XAI라고 쓰면은 그건 틀렸다고 할 겁니다. 만약에 explainable AI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정답이고요. 단순 XAI라고 하면 저는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정답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냈을 때.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XAI라고만 단수 적으시면은 저는 네, 오답이에요. 네, 그래서 설명 가능 인공지능 개념도 우리가 블랙박스를 태클하기 위해서 이거는 중요한 이제 기, 그 기술입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뭐 예시는 학습용 데이터를 이렇게 학습 모델을 투입해서 분석하거나 그런 결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분석을 하는 그런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개념을 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이 개념도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의 분류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이제 기계학습의 분류로 나올 수 있는 후보가 이렇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단답형 개념, 중요한 개념을 우리는 문제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답을 함께 학습한다. 그래서 그걸 미지의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예측한다. 네. 뭐 크게 예측과 분류가 있지만, 그러니까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이 있지만 우선은 이거 지도학습. 그러니까 y는 fx에서 우리가 그 y랑 x를 가지고 f를 찾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을 학습함으로써 미지의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답을 예측하는 기계학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지도학습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여기는 지도학습과 다르게라고 하겠지만, 예, 이거는 제가 뭐 문제를 내면 이건 빼겠죠. 아니면 이렇게 다른 표현을 도입하든가.
그래서 이제 그 학습 그 인풋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어떤 조력자의 도움 없이 컴퓨터 스스로 학습한다. 아니면은 컴퓨터가 훈련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관한 규칙성을 찾아서 학습하는 이제 기계학습의 분류는 비지도학습입니다. 정답 없이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훈련 데이터들의 규칙을 찾아서 이제 학습하는 기계학습의 분류는 비지도학습이다. 그다음 강화학습. 이제 보상을 받으면서 학습한. 그래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컴퓨터가 주어진 상태에 대해서 최적의 액션을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방법. 그래서 보상을 최대화하도록 네, 이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학습하는 방법은 우린 강화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화학습.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고사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웠던 중요한 개념 문제에 대한 후보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후보가 이렇게 있죠. 특징 추출, 그다음 규칙 기반 모델,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그걸 그대로 활용해서 아마 단답형 문제를 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식 기반 모델 이 부분을 다 내지는 않고요. 답이 그냥 정확히 딱 말씀 드린 겁니다. 지식 기반 모델. 그리고 여기도 지식 기반 모델. 그리고 전문가 시스템. 그다음 블랙박스. 그다음 설명 가능 인공지능 또는 explainable AI. 그다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개념 문제 후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수학 문제랑 개념 문제랑 중간 사이에 뭐 한 개 정도 고려를 한다면 아까 그 배치 사이즈 문제, 이터레이션 수나 이런 에폭 수 이 정도가 이제 개념 문제 정도가 될 겁니다. 자, 개념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우선 중간고사 범위 내용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오늘 남은 시간 이제 회귀 분석이랑 이 수학적인 예제도 풀고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할 건데 혹시 개념 문제 관련해서 저한테 지금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없으시죠? 없으시면은 네, 계속 아, 진도를 저기, 네, 그, 네, 시험 시간에 종이를 주실 때 종이에다가 표시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 A4 용지 하나만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 네. A4용지만 갈 겁니다. 종이에다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A4 용지에 네, 뭐 여기 뭐 학과, 뭐 학번, 성명 이렇게 될 거고요. 뭐 1번 해가지고 뭐 1번의 정답은 뭐 이거 이게 답안지입니다. 답안지예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온라인으로 공개할 겁니다. 양쪽에 동시에. 그 지금처럼 다 보이시잖아요. 그쵸? 지금 줌을 활용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단답형 문제는 뭐 이 문제 1번 그리고 뭐 2번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공개가 될 거고요. 단답형 문제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풀고 수 있어서 20분 정도 아마 시간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문제지는 그렇게 공개가 될 거고 그 답안지만 시험 답안지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F4용지 그대로 F4용지가 가게 될 거예요. 혹시 다른 부분도 질문 있으신가요? 문제 보여주실 때, 그러니까 그 강의실 안에 PPT 네, 해가지고 아예 화면 크게 해서 틀어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워드 파일을 띄울지 뭘로 띄울지 모르겠지만 네, PPT로 띄울 가능성은 많긴 할 거고요. 네, 크게 해가지고 그게 딱 보이도록 띄울 겁니다. 네, 다른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네, 다른 궁금한 사항 없으시면은 다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주는 개념 문제, 그 다음은 다 대부분 수학 문제일 거고요.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나가도록 할 거고. 그 사실 그 원래 이 수업이 3학년 기준 수업이기는 하고 지금 4학년 학생분들도 많으시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라이즈 사업이 작년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3학년 학생 수업이라서 그 난이도를 좀 제가 좀 조절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중간고사 시험 문제는 아니면 내용이 수학적으로 너무 쉽다. 저한테 피드백 주시면 저는 뭐, 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어렵게 할 수 있어서. 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뭔가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좀 피드백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그 3학년 학생분들을 위한 전공 필수이니만큼 우선 난이도는 조금 조절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그 확률과 통계랑 서현대 수학이랑 뭐 다 잘 배우고 그 수업 그 교과정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 공학 수학에서도 어느 정도 부분까지 수학적으로 배웠고 이런 부분을 제가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난이도를 살짝 조절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혹시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미적분학에 대한 기본 지식은 아신다고 가정하고 지금 수학적인 부분,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선 위기 분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지난번에도 기계학습 하면서도 이제 기계학습의 회기는 이제 가장 기본 베이직이에요, 사실은. 얘는 예측 시스템을 위한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얘를 뭐 수학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정립해서 모델 베이스로 만들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딥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초창기에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초창기라기보다는 한 2015년에 조금 주목받아가지고 초창기 논문들은 그 회귀 분석에 대한 딥 뉴럴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 논문들 연구가 네, 굉장히 그 잘 약간 퍼블리시가 됐었고 이제 요새는 워낙 그게 다 이미 돼 있어가지고 좀 네, 그렇긴 하지만 그때는 사실 회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실제로는. 네, 그렇고. 그래서 회기부터 이렇게 좀 천천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국 인공지능은 데이터 관점입니다. 데이터 관점. 데이터 관점인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태클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리즘을 동원해서 딥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SVM이나 리그레션 모델을 적당히 잘 정할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예시는 회귀 분석이란, 이렇게 우리가 지금, 키를 가지고, 어떤 이제 사람들의 키를 가지고 몸무게를 예측하는 뭔가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게 수학적 모델일 수도 있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일 수도 있고 등등.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살펴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뭐 A, B, C, D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샘플들이 있고 각각 키랑 몸무게랑 이런 샘플들이 있는 거죠. 얘가 이제 하나의 샘플로 우선 보면 됩니다. 이제 하나의 샘플, 뭐 두 번째 샘플 이런 상황이 있고 이제 그러면 우리는 궁금한 게 과연 이 Y는 fx에 대한 이 f가 뭐냐? 네.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 샘플을 가지고 이 f를 잘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나중에 미래에 어떤 누군가의 몸무게를 이제 쉽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들었던 거는 뭐 요새 뭐 워낙 핫한 뭐 여러분들 뭐 주식 코인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심플하게 예측은 되긴 안 했지만 사실 리그레션이 기본적인 그 예측이죠. 그래서 만약에 뭐 요새 뭐 어떤 모 주식의 주가가 뭐 있고 얘가 뭐 코스피다. 이 코스피랑 얘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 애플을 우리가 잘 예측할 수 있다면 그 미래 코스피 가지고 우리가 얘를 어느 정도 네, 적정선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회귀 분석은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금융, 산업, 뭐 공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네, 그렇고, 그럼 우리가 지금 단순히 봤을 때 이렇게 키랑 몸무게랑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뿌려 놓은 거죠. 지금 이렇게 좀 흩뿌려 놓았을 때 과연 그 얘를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그런 직선. 이 우리가 지금 기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직선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모델을 정한 겁니다. 모델을 일종의 리니어한 모델로 정한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그럼 꼭 직선으로 해야 되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어떤 모델을 할지는 사실 디자인하기 나름이고. 그래서 우선은 모델을 이렇게 정했을 때 우리는 이제 심플한 직선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은 우리가 어떻게 정할 수 있냐?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서 후보가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세 개의 후보가 있다. 얘를 어떻게 잘 설명할 건지. 그래서 저 직선을 잘 찾는다면 우리가 뭐 새로운 키에 대한 몸무게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회귀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 모델의 종류로는 우리가 사실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이렇게 심플한 거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심플한 거는. 여러분들 그 50분이라 가지고 그 쉬었다가 다시 할 거고 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 중간고사 이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그 예제도 이렇게 풀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시면은 남은 2시간 동안 그 이렇게 뭐 증명도 말씀드리고 예제도 풀고 그리고 네, 뭐 경사관금 해가지고 예제도 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선 진행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시험 문제를 낼 예정이니 그 10분 쉬었다가 5시부터 이제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다시 보도록 할게요. Recording stopped.
그리고 Recording in 지금 progress. 독립 변수가 한 개, 그리고 종속 변수가 한 개인 경우, 아까처럼 그 y는 fx인 경우를 우리가 이제 단순 회계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독립 변수가 두 개, 종속 변수가 한 개인 경우를 다중 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y는 fx1, x2 같이,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단순 현형부기 표기해가지고 y는 b0 더하기 b1x, 얘가 이제 1차 단순 선형 회귀고요. 그리고 다중 선형 회귀는 우리가 b0에다가 b1x1, b2x2, 그래서 얘가 뭔가 시험 성적을 예측하고 싶은데 얘가 뭐 공부 시간, 얘는 뭐 딴 거, 뭐 학습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다항 회귀 분석 이렇게 x 제곱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비선형 회귀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에 자세히 설명을 해 놨으니 이제 동영상 수업을 잘 들으시길 수강하시길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 얘가 종속 변수 아웃풋이고요. 얘가 이제 인풋 변수입니다. 얘는 일종의 바이어스 절편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뭐 y 뭐 이 상황에서 y 햇은 이렇게 b0 더하기 b1x를 우리가 가정을 해서 이런 후보들이 있을 때 무수히 많은 후보가 있을 거고, 과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b0랑 b1을 어떻게 잘 적할 거냐라고 하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정했을 때 이제 얘가 이제 에러텀인 거죠. 그래서 이 에러들을 고려해 가지고 그 에러들을 최소화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그 가장 적합한 그 개수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동영 수업에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영상 수업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그 자세한 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 오차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겁니다. 오차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와 이제 y 햇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디파인을 했습니다. 표본 선형 회계 모델로 우리가 y 햇을 b0 더하기 b1x를 우리가 디파인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아까 샘플들이 있을 텐데, 여기 샘플 같은 경우는 xi, yi겠죠? 샘플이. 그러면 우리가 이 선이 이제 회기선, 우리가 b0 더하기 b1x x니까, 그러면 xi 기준으로는 b0 더하기 b1xi겠죠? 그래서 이 예측하는 값을 우리는 yi 햇이라고 하고, 얘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i 햇은 b0 더하기 b1xi가 될 겁니다. 얘가 일종의 예측값이고요. 그리고 실제값 yi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뺀 거를 우리는 오차를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표본의 잔차, 오차, 이 표본의 오차 i는, 여기서 i는 샘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샘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그래서 이 i번째의 이 i 오차는 yi 실제 데이터에다가 예측값 yi 했을 뻔 거고, 결과적으로 yi 빼기 b0 더하기 b1xi겠죠. 이게 기분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린 b0랑 b1을 구하고 싶은 건데,
결국 이걸 우리가 최소 제곱 회귀를 가지고 이제 구합니다. 수학적으로 이제 통계 모델 또는 최적화 관점에서 이제 최소 제곱 회귀라는 방법을 이용하고 사실은 네, 머신러닝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우선 수학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전체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잔차 제곱 이제 RSS 해서 Residual Sum of Square 또는 Error Sum of Square에서 SSE 저는 SSE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차 제곱합을 정의해서 우리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에 조금 더 자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동영상 수업에 우리가 꼭 그 결국 이 오차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뭐 절대값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제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매트릭을 도입을 할 수도 사실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걸 우린 매트릭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최적화 관점에서 일종의 이제 목적 함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매트릭을 어떻게 도입할지는 이제 설계 관점이고 실제로 사실은 그 보편적으로 이제 널리 쓰이는 거는 이제 SSE입니다. 실제 오차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오차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이 민스퀘어 에러 이런 그 스퀘어 에러를 사실 공학적으로는 꽤나 널리 사실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자, 그렇고 그래서 우리 지금 수업 시간에는 이제 최소 제곱회기 관점에서 얘기를 할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총 샘플이 i는 1부터 2n, n까지가 있고 만약 10개 표본이 10개면 10개가 있는 거죠. 10개 샘플이 있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결국 yi 햇은 이제 b0 더하기 b1xi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실제로는 yi라는 이제 실제 값이 있고 얘는 예측 값이죠. 그래서 얘들의 에러의 제곱을 이제 평균, 이제 평균인 거죠. 서메이션. 전체 데이터 샘플을 고려해가지고 n개니까 이제 전체 데이터 샘플을 고려해서 그 에러들의 평균을 미니마이즈 하자. 그래서 평균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서메이션이라고 표현해가지고 그냥 SSE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에러 서머 오브 스퀘어에서 그 에러들의 토탈 합을 우린 최소화하자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에러들의 토탈 합을 정의하면 결국 시그마 i는 n부터 샘플의 서메이션 yi 빼기 b0 빼기 b1 xi. 그래서 사실은 이 yi랑 xi는 다 기분인 거죠. 데이터가 기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x1, y1, x2, y2처럼 이렇게 다 기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동영상 수업을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차 제곱합을 하는 이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동영상 수업을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한번 예시를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학생 7명의 키와 그리고 몸무게로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총 7개 샘플이네요. 그래서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이렇게 키랑 몸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X1, Y1이고 X2, Y2고 X3, Y3고 쭉쭉 가지고 X7, 이제 Y7입니다. 그러면 회귀 직선을 이렇게 가정했다는 거는 여기 A번째 기울기는 0 절편 70이고 얘는 그러면은 이제 Y-햇은 B0 더하기 B1X니까 B0니까 단순 7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그러면 Y-햇은 절편 0이니까 이렇게 X라는 얘기고 얘는 Y-햇은 마이너스 70 더하기 X라는 얘기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이제 오차 제곱합 SEE는 어떻게 되는가는 사실은 아까 네, 이거 그대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로 예를 들면은 지금 y 햇은 70입니다. 그러면은 SSE는
시그마 n을 1부터 해가지고 이거 그 뭐 실제값 빼기 70의 제곱의 서메이션 해가지고 얘가 y1이죠. y1 빼기 70의 제곱 그리고 y2 빼기 70의 제곱 쭉쭉쭉 전체 계산. 네, 그러면 이 70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얘는 그 예, 뭐 의미로 봤을 때는 사실 네, 이렇게 70으로 보겠다 이 얘기죠. 키에 상관없이 나는 그냥 다 70으로 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오차 서메이션은 저렇게 되고 네, 그리고 뭐 C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C인 경우도 사실은 Y의 C 그럼 마이너스 70 더하기 X니까 그러면은 여기 대입하면은 지금 원래는 56.3 Y1이고 빼기 Y1 햇이죠. Y1 햇은 2X 여기 대입해가지고 그래서 162.5 빼기 70 해서 이거의 제곱 쭉쭉쭉. 네, 그리고 뭐 요때 예측값은 y2 햇은 그럼 얼마죠? x 빼기 70이니까 103인가요? 103이고 그럼 여기는 64. 실제값 64.5니까 64.5 빼기 103의 제곱. 그리고 총 7개 샘플에 대해서 서메이션 이런 식으로 네. 하면은 결과적으로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765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69,000으로 굉장히 커지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6,300 그리고 이렇게 기울기 1점이 절편 마이너스 130일 때는 395. 얘가 가장 좋네요. 오차 관점에서는. 그래서 오차 관점에서는 사실 이 네 가지 모델 중에는 얘가 가장 좋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 단순 이 70을 잡아도 사실 얘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네, 오차 관점에서는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그 이 기울기랑 절편에 따라서 그 SSE 값이 달라지고 있고, 그럼 이 SSE 값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B제로랑 B1을 찾고 싶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린 그거를 최소 제곱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계속 설명드리면 결국 우리는 이 최소화 SSE를 최소화하는 B0, B1은 어떻게 되냐? 고 예, 사실은 이렇게 문제 포뮬레이션이 된 거는 혹시 그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실제로 최적화 이론 관점에서 가장 베이직한 문제 포뮬레이션입니다. 미니마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네. 그래서 미니마이즈 B0 B1은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B0 B1은 뭔가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SSE를 미니마이즈하는 B0 B1은 뭔가 네, 사실은 우리가 원래 그 미분해가지고 0이 되는 점을 찾고 그 뭐 미분해 두 번 미분해서 뭐 0보다 크냐 작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결국 걔는 뭐 전역 최소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러한 제너럴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최적화 이론을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네, 근데 지금 수업에서는 우선 여러분들 이미 그 미적분학에서 다 배우신 것처럼 델타 x 델타는 0인 지점, 미분에서 0인 지점을 우리는 최소 지점이라고 가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민스퀘어 에러의 제곱을 이렇게 그 뭐랄까 그러니까 SSE를 우리가 매트릭으로 잡는 이유도 사실 이렇게 미분해가지고 미분한 점이 최소화하기 때문에 잡는 것도 있어요. 수학적으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분해서 0인 지점이 없을 수 있고 0인 지점이 최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트릭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는 SSE를 최소화하는 그 B0랑 B1은 우리는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 그래서 델타 B0분의 델타 SEE는 0 그리고 델타 B1분의 델타 SEE는 0.
인 B0랑 B1이 최소 지점이다 라고 고민을 할 거고. 자, 그래서 보면은 아까 우리가 사실 보면은 원래는 이거죠. 그 원래 S 여기죠. 사실은 SSE가 summation in1부터 n yi 빼기 b0 b1 xi고 얘가 지금 기분이었기 때문에 변수입니다. 변수. 그러니까 사실 변수인 거죠. 그 얘는 일종의 픽스된 데이터인 거고 얘가 이제 변수입니다. 그래서 얘 그냥 미분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시죠? SE 미분하니까 뭐 2 빼지고 시그마에다가 이거에서 마이너스 하나 더 붙이죠. 그래서 이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델타 B0분의 델타 SSE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yi 빼기 B0 빼기 B1 xi는 0 그리고 뭐 B1에 대해서도 미분하면 마이너스 2 해가지고 xi yi 빼기 B0 빼기 B1 xi는 0 해서 이렇게 우리가 선형 방정식 두 개가 있고 지금 미지의 변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없어지고 잘 빼서 풀면 결국 이게 나와가지고 시그마 i부터 yi는 m b0 더하기 b1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얘 곱해가지고 빼면 상수 나오고는 b0 이거 더하기 b1 이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얘는 그냥 우리 b0 b1 b0 b1의 선형 그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자세한 사항은 아마 자세한 사항은 그 동영상 수업을 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그러면 뭐 a b 제로 더하기 b 제로 하면 또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ax 더하기 by는 c 그리고 tx 더하기 뭐 2y는 뭐 이런 식인가요? 네. 이런 식 2차 그냥 네, 변수 두 개인 그냥 선형 방정식 그냥 푸시면 되죠. 사실은. 그래서 시그마 i1부터 yi는 네, 상수는 mb0 더하기 b1 이거니까 얘 b0 그냥 묶어 보면은 b0는 n분의 1 시그마 yi 빼기 b1 시그마 xi이고 얘들 다 그 기본 데이터에 대한 상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평균을 그 x바를 n분의 1 시그마 xi로 정의하면은 x바 그리고 y바는 n분의 썸그 시그마 yi 정의하고 그러면 b0는 y바 빼기 b1 x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방정식한 게 나왔고요. 그리고 얘 한 개 나왔으니까 b0는 n분의 1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를 그냥 두 번째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여기 b0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시그마 xi yi는 n분의 시그마 xi 시그마 yi 빼기 b1 시그마 xi 더하기 b1 시그마 xi 제곱 해가지고 b1에 대해서 쭉쭉쭉 묶으시면 되죠. 여기 B1 있으니까 이렇게 B1으로 이렇게 묶어지고 얘 상수점 옮겨가지고 그러면은 시그마 xi yi 빼기 이거는 B1 곱하기 이거 그러면 얘네들 다 상수입니다. 그 샘플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B1은 시그마 xi 제곱 빼기 n분의 1 시그마 xi의 제곱 얘랑 계산할 때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그리고 시그마 xi yi 빼기 n분의 1 시그마 xi 시그마 yi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선형 회귀 1차 선형 회귀 b1 더하기 b1x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가 x1, y1 쭉쭉쭉 xn, yn이 있고요. 이 상황에서 우린 데이터를 가지고 이 b0랑 b1을 최소 제곱 회귀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 시험 문제 유도 과정으로 당연히 나올 거고요.
왜냐면은 이거 샘플 가지고 B0랑 B1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텐데, 네, 저는 유도 과정 그대로 내겠습니다. 아마 유도 과정 거의 그대로 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사실 꼭 암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미분해가지고 그 서양 방정식 두 개 푸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네, 이렇게 문제 내면은 이걸 최소화하는 그 회계 개수 B0랑 B1을 구해 주세요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분해가지고 0 찾고 B1 미분해가지고 0인전 찾고 그러면은 이거 나올 거고, 이거 지금 그러면 B0 B1 B0 B1에 대해서 선형 방정식이니까 지금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B0 찾고, 그리고 뭐 여기 대입해가지고 B1 이렇게 찾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B1은 네, 이렇게 샘플로 표현이 되고 B0는 이렇게 샘플이랑 B1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실제 수학적으로 찾을 수 있고, 데이터 샘플을 우리가 있으면은 실제 값도 우리가 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 과정 네, 낼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여러 책에서는 우리가 조금 살짝 다르게 표현을 좀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B0는 뭐 똑같지만 B1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IN1부터 n까지 xi 빼기 x바의 제곱, 그리고 IN1부터 n까지 xi 빼기 x바, 그리고 yi 빼기 y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 그거 유도 과정은 여기 제가 동영상 수업에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 쭉 전개하면 우리가 이렇게 다 정의하고 대입하면 얘랑 얘가 똑같이 되고, 얘랑 얘가 똑같이 돼요. 얘랑 얘랑 똑같이 되고, 마찬가지로 얘도 우리가 제곱을 쭉 전개하면 이제 얘랑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원래 방정식으로 푸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얘랑 얘랑 똑같아가지고 이렇게 되고, 얘랑 얘랑 똑같아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이제 보편적으로 좀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우리가 뭐 공무산 이런 거 계산하는 실제 베리언스잖아요. 베리언스. 우리가 널리 쓰이는 표현법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 네, 이렇게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사실 만약에 유도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계산해도 사실 딱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사실은 동영상 수업을 참고하시면 네, 충분히 우리가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얘든지 아니면 얘든지 간에 유도하는 과정은 시험 문제 분명히 낼 겁니다. 낼 거고요. 그리고 아마 뭐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까 이것도 다 정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한 정의라 가지고 네, 그것도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평균, 분산, 공분산 다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 예제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는 우리가 이 똑같은 샘플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샘플에 대해서 우리가 A, B, C, D 만약에 C로 예를 들었으면 B0는 마이너스 70, B1은 1이라고 가정했으니까 YS는 X 빼기 70이겠죠?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SSE를 구해보니까 6300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얘를 SSE를 최소화하는 그러한 B0랑 B1을 수학적으로 구했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보면은 네, 이 B1이 사실은 뭐 표현은 우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X바도 사실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뭐 X바 뭐 예로 아이고,
얘로 하든지 이제 얘로 하든지 간에 사실 정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로 그대로 대입하셔도 상관없고요. 근데 지금 그 동영상 수업 할 때는 사실 이제 얘로 대입을 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그대로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xi, yi 이거 있고 그 x 반은 우리가 얘 평균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평균이랑 서메이션 하면 이렇게 평균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y 바 평균도 이거 평균하면 나올 거고요. 그래서 xi 바 x 뭐 얘랑 평균 빼주면은 이렇게 되고 얘도 빼주면 이렇게 되고 뭐 y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 수업을 잘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입하면은 B1은 1.288이 나오고 B0는 쭉 계산하면은 한 마이너스 150이 나와서 우리가 Y햇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때 실제 우리가 그때 가지고 이 SEE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실제 SEE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동영상 수업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꼭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시험을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은 그 여러분들께서 선형대수학을 그 지금 아직 배우신지 제가 모르겠지만 선형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선형 방정식이 있을 텐데 뭐 해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뭐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등등. 사실 그래가지고 행렬을 조금 그 하면은 저 부분들을 구하기 좀 수월하긴 한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은 지금 조금 더 그 문제로 내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동영상 수업이랑 오늘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이렇게 단순 하나짜리였죠. 하나짜리인데 이제 전 두 개짜리까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짜리. 증명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2x2 행렬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원래 ax 더하기 by는 뭐라고 할까요? c1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음, 뭐 dx 더하기 2y는 c2라고 할까요? 사실 이거 선형 방정식 푸시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사실 얘를 우리가 행렬로 표현하면은 a, b, d 그리고 CD로 되어 있으니까 ax 더하기 by는 뭐 z, cx 더하기 dy는 w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행렬로 표현하면 ZW고 이거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이 역행렬을 표시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뭐 A 인버스 1에서 그 ZW 하면은 XY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보통 이제 2x2 행렬을 역행렬이라고 계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래는 그 AX 더하기 BY는 Z가 있고 CX 더하기 DY는 W가 있을 때 사실 해가 존재한다면 여기서 뭐 Y는 옮겨가지고 보면은 뭐 Z 빼기 AX에다가 B라고 하고 이 Y 구했으니까 여기 대입해가지고 쭉 전개하면은 X는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고 그걸 여기 X에 대입하면 Y도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해가 존재한다고 하면 하나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행렬을 아시는 분들은 2x2 행렬로도 사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실 그래서 아까도 뭐
여기서도 사실 이거 2x2 행렬로 계산되죠. 지금 이거를 x바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x바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할까요? 음, 얘를 x2바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런 얘를 z라고 그러고 얘를 w라고 하면은 사실은 n x바 x제곱바 b0 b1은 ZW니까 사실 2x2 행렬로도 사실 충분히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행렬을 안 배우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접근법을 우선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그럼 마찬가지로 3x3 행렬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x3. 3x3 행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a11 x1 더하기 뭐 y1 이렇게 할까요? a21 x1 더하기 이런 식으로 3x3 리니어가 있을 때 우리 3x3 행렬을 풀 수가 있죠. 물론 3x3 행렬을 그 시험에 나오거나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그 한 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영상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2개까지도 우리가 엄밀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개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다중 선형 회귀해 가지고 우리가 2개짜리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상황이고 그러면 1개짜리는 이렇게 SSE가 시그마 i1부터 n까지 yi 빼기 yi 햇이었다면 이때 우리가 이 2개짜리 선형 다중 선형을 생각을 하면 yi 햇은 b0 더하기 b1x1 더하기 b2x2가 되는 거죠. 그럼 그때의 SSE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yi 빼기 b0 빼기 b1x1 빼기 b2x2의 제곱이죠,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다중선형 회귀 2개까지 있을 때 우리가 다중선형 회귀를 고려하면 이 SSE가 IN1부터 N까지 YI 빼기 B0 빼기 B1X1 빼기 B2X2이고 이제 이거를 최소화하는 B0랑 B1이랑 B2를 구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실 보면은 아까 SSE 지금 Y 햇은 B0 더하기 B1X1 더하기 B2X2입니다. 그래서 SSE는 시그마 IN1부터 N YI 빼기 이거고요. 이에 맞는 B0, B1, B2는 우리가 이거 편미분 해주시면 되죠. 이거 해주면 마이너스 에다가 시그마 yi 빼기 여기서 그래서 노테이션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기 1i, 2i 다시 좀 이쁘게 쓰면 지금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면 y, i 햇은 b0 더하기 b1x 1i 더하기 b2x2i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i번째 샘플이니까. 그러면은 SEE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실제값 yi 빼기 b2x2i의 제곱이고요. 그러면 얘를 미분해 가지고 델타 b0분의 델타 SE는 마이너스에다가 시그마는 생략하고 yi 빼기 b0 빼기 b1x1i 빼기
B2 X2I 이렇게 한 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비슷하게 뭐 델타 B1도 비슷하게 나오죠. yi 이렇게 쭉쭉 나오고 여기다가 x1i는 0 그리고 델타 b2분의 이것도 마이너스 2 시그마에다가 똑같은 거 나오고 x2i는 0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지금 미분해 보시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미분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미분해서 0이 되는 세 개짜리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처럼 정의를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인데 이 i는 1부터 n까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 지금 샘플이 지금 이렇게 x1, x2, y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샘플이 x1, x2, y고 그러면 뭐 x1i, i번째 샘플은 x2i, yi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x1i의 서메이션을 s1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x2i의 서메이션을 s2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x1i 제곱의 서메이션을 s11이라고 정의를 하고 x2i 제곱의 서메이션을 s22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x1i 곱하기 x2i 곱의 서메이션을 s12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sy는 시그마 yi의 서메이션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x1i 곱하기 yi의 서메이션을 s1y라고 정의를 하고 x2i 곱하기 yi의 서메이션을 s2y라고 정의를 하면 우리 아까 여기서는 다 는 0이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처럼 미분해서 0인 걸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mb0 더하기 s1 b1 더하기 s2 b2는 sy가 되고 이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s1 b0 더하기 s11 b1 더하기 s1 b2는 s1y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그리고 s2 b0 더하기 s1 b1 더하기 s2 b2는 이렇게 하게 나왔고 네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뭐 이렇게 3차가 나와서 뭐 3차라기보다는 3개의 성형 방정식이 나와서 사실 얘를 뭐 우리가 행렬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렇게 n s1 s2 sy, s1y, s2y 해가지고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얘 3x3의 역행렬을 아까처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역행렬을 계산할 수 있고 이 역행렬을 그대로 다시 계산하면은 우리가 그 b0, b1, b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n, s1, s2 여기 다 샘플이 주어지면 다 상수잖아요. 얘 상수고 얘 상수니까 사실은 선형대수학을 아신다면은 3바이 3행렬로 사실 그대로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형대수학을 안 배우신 학생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원래 아는 단순 이제 대입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까지 구하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거 뭐 한 개짜리에서 이렇게 두 개짜리로 넘어가는 거고 두 개짜리 제곱이고 얘를 이제 b0, b1, b2로 이제 단순히 미분하는 거니까 는 0으로 이제 우리가 미분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고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네, 어렵지 않을 거고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풀어 쓰면은 결국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B0, B1, B2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넘어가면 네, 첫 번째로 그 얘에서 사실 그대로 우리가 나올 수 있죠. B0는 n분의 sy 빼기 s1, b1 빼기 s2, b2입니다. 여기 그냥 이거 다 옮기고 n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B0는 n분의 sy 빼기 s1 b1 빼기 s2 b2. 네, 이렇게 한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저기 한 게 나왔으니까 이제 얘랑 이렇게 대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선 두 번째 시에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1 B0 더하기 S11 B1 더하기 S12 B2는 S1Y 이니까 B0가 이거니까 그래서 B0 대신에 그대로 이거 넣으면 S1분의 S1 곱하기 N분의 SY 빼기 S1 B1 빼기 S2 B2 더하기 S11 B1 더하기 S12 B2는 S1Y. 그럼 지금 우리는 B1이랑 B2, B1이랑 B2가 미지수니까 묶으면 되죠? 하고 여기 그 분모에 n이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여기 이렇게 n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n 곱해주면은 네, 이렇게 될 거고 이제 B1, B1끼리 묶고 B2, B2끼리 묶어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n-s11 빼기 s1 제곱 b1 더하기 n-s12 빼기 s1 s2 b2는 n-s1y 빼기 s1 sy 이렇게 b1이랑 b2에 대한 이제 선형 방정식 한 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식을 여기 세 번째 식에 그대로 비슷하게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S2 B0 더하기 S1 B1 더하기 S2 B2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B0 이거고 B0 대신에 그대로 우리가 쓰면은 S2 곱하기 n분의 뭐 이것분의 이것 빼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S2Y 해가지고 전체 다시 n 곱해주면은 S2 곱하기 이렇게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나올 거고요. 그러면 또 B1이랑 B1, B2끼리 묶어주면은 NS12 빼기 S1, S2, B1 더하기 뭐 B2는 상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 두 번째 방정식 나왔고 사형 방정식 나왔고 첫 번째 사형 방정식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푸시면 되죠. 그래서 뭐 NS11 빼기 S1 제곱 더하기 B1 뭐 B2 이거는 하나 있고 이거는 하나 있고 사실 그래가지고 2x2 행렬을 아시면은 행렬로도 편하게 풀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지금은 뭐 얘를 A라고 하면 되겠네요. A B1 이거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뭐 Z라고 할까요? 그리고 얘를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하고 얘를 W라고 할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B 때문에 노테이션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노테이션이 살짝 헷갈릴 수도 있고 B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아니면은 네. 그러면은 A, B 얘를 조금 헷갈리면은 뭐 X1이라고 할까요? 그냥 여기서는 그러면 AX1 더하기 이제 BX2는 Z 있고 CX1 더하기 DX2는 이제 W가 있습니다. 이거 결과적으로 그 두 개 연립선형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 연립선형 방정식을 푸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행렬을 한다면 역행렬을 구하셔도 뭐 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역행렬로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얘 행렬로 바꾸면 이거 B1, B2는 이렇게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거 인버스 1 이걸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A, B, C, D, B1, B2는 ZW 이렇게 있고 지금 A, B, C, D의 역행렬은 AD 이건데 지금 중요한 게 사실은 보면은 아시겠지만 그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아까 얘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꼭 A, B, C, D로 안 해도 되고 단순히 뭐 A, 뭐 B, C, C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조금 더 계산이 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역행을 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네, 뭐 계산하면 되죠.
우선 이거 역행렬을 계산하면은 뭐 ACCCD니까 AD 빼기 C의 제곱분의 이거 하고 그러면 이거 역행렬 계산하면은 D분의 1에다가 이거 순서 바꿔가지고 DA 마이너스 C 마이너스 C고 D는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아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예 되죠?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보면은 B1은 이제 D분의 이렇게 나오고 B2는 이렇게 나오고 D는 이거고 B0는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 이 3차 3차가 아니라 그 2차 선형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여기까지는 했지만 지금 여기를 직접 해봤습니다. y를 b0 더하기 b1x1 더하기 b2x2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거에 대한 정답은 이렇게 우리가 S 정의하고 D는 이렇게 정의가 되고 B1은 D분의 이렇게 계산이 되고 B2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B0는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이거. 네, 지금은 제가 그 뭐랄까 그 계산 편의랑 그 뭐냐 그 편의상 지금 이렇게 역행렬로 사실 얘기하긴 했지만 이렇게 역행렬로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2차라 가지고 역행렬 개념 안 써도 됩니다. 아이고, 네, 역행렬 사실 개념 안 써도 되세요. 잠시만요. 이것이 네,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2차라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정의해 가지고 A, B1 더하기 그러니까 여기 C, B2는 얘는 Z 그리고 C, B1 더하기 D, B2는 W 이거 선형 방정식 두 개니까 이거 그대로 사실 푸시면은 B1은 어쩌고 나오고 B2는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굳이 행렬을 안 해도 B1, B2 우리가 정확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구한 게 이제 이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B1은 D분의 이렇게 계산되고 B2는 D분의 이렇게 계산되고 B0는 N분의 이렇게 계산되고 그때 뭐 S1, S1, S2, S11은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고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3차가 아니라 이제 2차 선형 회귀 분석도 충분히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2차, 3차 둘 다. 그래서 아마 좀 이따가 그 다음 시간에 예제를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지금 그 과정 자체만 아시면은 그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 선형 방정식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거랑 이거 S2 구하고 최소 제곱법으로 우리가 최적의 B0, B1, B0, B1, B2를 유도하는 과정을 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 예제를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확히 네, 50분 돼가지고 6시에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 거고 그 6시 수업 시작이 마지막 시험 전 그거니 질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꼭 저한테 문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시 네, 수업을 다시 네, 10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